저는 결혼 5년 차여서 올해로 35살이 된 여자입니다. 작년 1월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써서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쉬면서 2년을 꽉 채우고 내년 초에 회사에 복직하여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는 계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과 그중에서도 유치하고 한심한 우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쉬쉬하는 일이지만 다른 분들께 사실대로 얘기하고 함께 욕을 토하면서 제 속에 있는 화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시댁에는 시아버지는 없고 시어머님만 계십니다. 남편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고 저는 당연히 아버님의 얼굴도 뵌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고 3살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안 아들들이 결혼 전까지는 전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에 이어 저희 남편까지가 독립하고 어머님을 혼자 남겨두게 되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 남은 아들을 빼앗아 가는 기분이라 살짝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처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런 죄송한 마음도 싹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아들 둘에게 무조건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 만약 너가 생활비 때문에 불만이 생길 것 같다면 지금 말해라. 서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말이어서 제가 불만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러 갔을 때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는 어떠한 여성도 아니라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드리기는 싫은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저와 남편이 만남 중에 그 집안의 상황 이야기는 다 접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고 계시며 장가간 형과 제가 매달 상당한 돈을 어머니에게 용돈 및 생활비로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의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까지 완벽히 맞춰 놓으셔서 저희가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에 드리는 용돈과 동일한 금액을 친정 부모님에게도 약속했고 그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눈앞에서 또래 건네는 모습에 조금 신기하기도 했으며 어머님께서 매우 엄격하셔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는 어머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채만 있었는데 당시의 시가는 3억 정도였으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4억을 넘지 않습니다. 아주버님과 결혼했을 때도 어머님은 한 푼도 보태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언니가 시집에 가실 때 친정에서 혼수부터 물론 차도 새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제 형부가 집안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조금 도와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도움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도 어떻게 준비를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셨는데 그래서 저를 별도로 불러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시기로 했어요. 또 다른 사위에게는 차 한 대도 준비할 생각이셨는데 그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며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필요할 때 스스로 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돈을 아끼며 적금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부처럼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은 못하였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 모은 5천만 원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1억 대출을 받아 방 3개가 있는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신혼집으로서 충분히 만족했고 앞으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살다 보면 몇 년 안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돈을 활용하여 혼수와 결혼 준비를 충분히 마치고 남은 돈으로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을 그대로 통장에 보관하였습니다. 당장 크게 쓸 곳도 없고 일단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형부처럼 당신도 새 차를 사고 싶으면 그 돈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 당장 타고 다니는 차에 만족한다면서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새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사 입는 것보다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우리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 착하고 성실한 우리 남편과는 다르게 아침 부부는 능력이 별로입니다. 욕심이 없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형님은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으신 후에 계속해서 집에서 가정을 중시하며 살고 계시며 아주버님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그저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40이 넘으셨지만 아직까지는 과장 진급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 크게 출세하거나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만일 내 남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든 옆에서 도와주어 진급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은 형님 입에서 돈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도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우리 부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제 남편은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학창 시절부터 혼자 열심히 노력해왔고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으며 과외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을 가졌을 텐데 그때 시아버지가 병에 걸려 계셨고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빠르게 취직하고 부족한 장남 대신에 어머니께 생활비를 지원하며 가장으로서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현재까지도 남자들과는 다른 단단한 모습이 마음에 매우 들어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살아왔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남편이에요. 다만 남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너무 휘둘리면서 산다는 점입니다. 제 남편은 말수도 적고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남편을 제외한 그 집안 식구들은 다들 기가 너무 세고 입담이 좋아 남편을 쥐고 흔들려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시어머니에게 뺏긴 적도 있다는데 저와 결혼한 뒤로는 제가 시댁 잔소리와 입김을 최대한 차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진 성격이 부드럽고 특히나 혼자 사시는 어머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막아준다고 해도 딱 잘라 끊어내진 못하더라도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말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쌍팔년도 구닥다리 시어머니입니다. 결혼할 때 주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시어머니 대접은 제대로 받으려고 하셨고 며느리에게 눈치는 기본 시집살이가 몸에 배신 분이었어요. 신혼 때에 우리가 아이는 좀 밀어놓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을 때도 저와 남편이 출근하고 낮에 집이 비워져 있으면 어머님이 빈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반찬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집안 청소 상태나 빨래 바구니까지 전부 점검하고 가셨어요. 사진을 찍어두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관하다가 향후 어머니가 말씀하신다면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부부에게 매일 저녁 10시에 영상통화해서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바보처럼 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밤 10시에 영상통화하는 것이 어려워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한 번 생얼로 영상통화를 한 뒤 어머님이 저를 보고 피부 관리를 하라고 타박하신 후로는 밤 10시까지 화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은 매일 저녁 문안 인사를 전하다가 남편이 저의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고 결국 스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질 테니라고 하더니도 하루아침에 그만두더라니 어머님도 다른 얘기 없이 그렇게 남겼으니 아마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 생활을 5년이나 유지하고 아이까지 낳은 것은 순전히 남편 덕분입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던 말씀을 한들 남편이 대신 사과하고 뒤에서 내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집에 찾아와서 못살게 굴어도 그 순간만 참고 넘겨버리면 끝이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아왔어요.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지만 현재까지 열심히 적금을 넣고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수정된 문장입니다. 5년 전에 남편이 결혼을 해서 빠져나오면서 시댁의 어머님 혼자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님 댁에는 대출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국가에서 조금씩 나오는 돈과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그럭저럭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시집 온 이후에 어머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아마 크게 부족하신 것 같진 않아요. 우리는 맞벌이를 해서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아버지님과 어머님이 외벌이를 하시는데 월급이 적어서 어머님에게 용돈을 주고 내 식구가 먹고 사느라 항상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매달 어머님께 50만 원씩 보내면서도 그 돈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어머님께서 약간의 소일거리를 하시면 보내는 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대로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있었지만 작년 가을 추석 때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침 차례를 마치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물가가 너무 오르고 정부에서 주는 돈과 두 아들이 주는 생활비 100만 원으로는 도저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몇 금액을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큰 돈은 아니겠죠. 그러자 형님과 아버님의 표정을 살폈더니 하는데요. 당연히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였으며 저희 역시도 제가 육아휴직 중인 상태라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사람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돈만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용돈 드리고 생활비를 드릴 수가 있지만 요즘은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시어머니한테 50만 원 용돈 드리고 결혼 전 남편이랑 했던 약속처럼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도 똑같이 50만 원씩 드리려고 했더니 친정부모님은 해준 것도 없는데 용돈 받을 필요 없다면서 그대로 제 통장에 다시 돌려보내 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돈을 모으며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저하며 대답을 하지 못한 후 그래도 제가 집안의 장남이라는 점 때문인지 어머님께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물으면서 몇 년 동안 돈을 올려달라는 말을 안 했던 것을 참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돈을 받아서 밥을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비상한 상황이라 최소 2배는 올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애매하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려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매년 한 번씩 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2배로 올려서 우리에게 100만 원씩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그냥 참고 있었어요. 남편도 100만 원을 요청하자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우리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들은 둘 다 돈을 잘 벌면서 나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 죽겠냐고 하셨어요. 형은 혼자 벌면서 자식 둘을 봐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부모 자식 관계인데도 돈이 크게 관련된 문제라서 진짜 뭐라고 말하기 힘들었어요. 저희도 아주버님도 맞춰서 더 드리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고 눈치만 보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아주버님이 알겠다며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대답하셨어요. 제 알기로는 아주버님 월급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중 100만 원을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주고 나서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생활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들이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일 아닌가요? 어머님께서는 집주인이신데다가 홀로 사시다 보니 관리비도 크게 나오지 않고 정부로부터 월급도 들어오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큰 아들에서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한 순간 어머님은 기뻐하시며 너희 둘은 어떻게 할 거야? 물었어요. 진짜 황당했어요. 결혼할 때 집을 구하는데 보태주세요라고 한다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마련해 주셨더라면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50만 원을 드리고 있는 것도 하기 싫은 거에 남편 얼굴을 보며 억지로 드리고 있었거든요. 명절에는 한두 번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라 어머님 남은 평생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큰 돈을 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고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쩔쩔매다가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더니 시모는 그 말에 빈정거려서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이래서 다들 창남이 최고라고 하는 건가 봐야 됐다. 변명을 듣기 싫어하여 당신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며 안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갔네요. 더 있어봐야 상황이 나아질 것도 없어서 형님네만 놔두고 우리는 친정에 갔었어요. 아마 그때 시댁에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찬바람이 부는 11월이었을 때도 여전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이 지난달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뒀대.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서 치킨집 하나를 차린다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3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아이 둘을 함께 키우는 것은 되게도 어렵네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께서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내셔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자식을 둔 채로 많은 돈을 모아두신 것 같아요. 퇴직금을 받아도 치킨집을 차리는 돈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없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더니 그 생각이 맞았어요. 아내는 모아둔 돈이 없었고 받게 된 퇴직금도 3천만 원 조금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킨집은 물론 전기구이 통닭 트럭마저 사기 힘든 돈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제공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께서 자기 자신에게 효도를 받은 만큼 생활비를 많이 주시는 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재산은 그 집 하나뿐이지만 우리는 재산을 탐내거나 유산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뻔히 둘째 아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듯이 눈을 식혀서 주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1억을 주신 것은 시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솔직히 나도 더는 시어머니를 잘 대해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첫째 아들만으로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머님의 생활비를 보태드리지 않아도 되겠군요. 저는 바로 어머님에게 용돈을 그만 주자고 제안했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알겠다고 하며 제안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12월이 되어 우리가 어머님에게 보내야 하는 용돈 입금이 지난달 말을 지나도록 되지 않았고 어머님이 참다 못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미야, 지난달 생활비는 아직까지도 안 보내고 있는 거냐? 저도 올 것이 왔다 싶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가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집에 여유가 전혀 없어요. 어머님께서 돈 받아서 사업하시는 아주버님한테서 2배로 더 받으셔야 합니다.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들으시고 그래, 내 생각은 잘 알았다 하시면서 두말 없이 제 전화를 끊었다. 거의 사실상 인연을 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어머님이 그 이후로 저한테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아주버님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떤지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새로 창업한 건 아니고 전에 하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많이 주고 장사 잘 되는 치킨집을 넘겨받은 거라고 하는데 처음 이야기한 것과 실제 매출이 많이 달라서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몸은 몸대로 힘든 점, 벌이는 예전 회사 다닐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에 아주버님이 부담을 하시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의 대출금이 더해져 완전 죽을 맛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신 후 용돈을 줄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모든 재산은 형한테 다 넘겨줄 거라고 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유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어머님이 매달 가져가시는 돈만 아니면 집착은 남아있다고요? 남편도 예전처럼이라면 망설였겠지만 형한테만 큰 돈을 주는 어머님에게 정이 떨어져 용돈을 주려는 생각은 없다고 거절했다는 최근에 들린 소식입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합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치킨집에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여 어머님 댁을 팔아서 두 식구가 한 집으로 살림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치킨집에서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둘 다 나와서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으니 잘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멀쩡히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들 부부를 어머님께서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가 어머님께 드리던 50만 원을 끊었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매달 한 개의 적금을 더 가입할 수 있고 정말이지 지금까지 여유로워졌어요. 착실하게 모아놓은 돈도 있고 내년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다시 입사할 때쯤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두 사람을 쳐다보려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 설날에도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어머니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자녀들과 며느리의 일은 모두 형님과 아주버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치킨 가게 하나로 총 5명의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나중에 다 틀리게 되고 우리에게 도와줬으면 하는 손을 내밀면 그때는 모르는 척할 거예요. 어머님도 효자 큰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 도움은 필요 없으실 거예요. 저희 셋가족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며 살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